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고소설과 작가 소설 4인방 중에서 김시습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시습의 시습이라는 것은 때 시자에다가 익힐 습자죠. 그래서 이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논어에 나오는 말이죠. 하기 시습지 불여겨루와, 그러니까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에서 나온 말입니다. 시습이라는 말은. 자, 거기 224쪽에 이제 첫째 줄에 여말선초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말선초라는 것은 고려말 조선초라는 뜻입니다. 고려말 조선초. 자, 그때 이제 전기소설이 등장했고, 고소설의 효시다. 그리고 이제 금오신화 나오죠. 금오신화. 금오신화가 이제 김시습이 만든, 보통 이제 한문소설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상당히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그 224쪽에 그 세 번째 단락을 볼까요? 거기 오면 김시습에게 귀신은 바르고 진실된 기다. 이게 이제 귀신의 의미라는 거예요. 김시습의 귀신은 기의 움직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 움직이고 변해서 이제 순응을 한다는 거죠. 그걸 이제 귀신으로 김시습 봤고요.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이제 원기의 존재를 잠정적으로 인정하는 견해. 원기라는 것은 원기, 원통한 귀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통에서 죽은 귀신,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죽으면 음양의 기로 흩어지는 게 아니라 원기 형태로 잠시 존재하다가 오랜 기간 지나면 소멸해서 없어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생규장전에서, 그 다음에 이제 교재 홍랑이라고 써졌는데 이거 최랑으로 고쳐주세요. 그래서 원기와 이생이 해후했다가 영원히 이별한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남양부주지에서는 이제 음양의 위치가 어디에서나 통용된다. 그래서 극락이니 지옥이니 하는 별세계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일리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그 225쪽을 이제 보시면, 그래서 이제 거기 첫째 인용문에 건곤밖에 다시금 건곤이 있느냐? 하늘과 땅이란 뜻이 하늘과 땅. 225쪽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밖에 어찌 건곤이 있고 천지밖에 다시 천지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런 것을 이제 일원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원론. 그러니까 이승과 하나의 그 근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인용문에서 5줄 내려오면 밑줄 치세요. 이승이나 저승이나 서로 다른 이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이치일 뿐이니 인간인 박생이 맡아 다스려도 문제가 없으리라는 판단이다. 이런 것 이론론적 세계관을 드러내고 있는 대목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6페이지로 넘어가서요. 226페이지를 보십시오. 226페이지입니다. 자, 226페이지에서는 이제 거기 그 네 번째 단락을 볼까요?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주공과 공자의 가르침은 정으로 살을 걷어내는 것이고 석가의 가르침은 사로서 살을 걷어낸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정거사란 말 나오죠. 이정거사. 정으로서 살을 그 제거한다. 이때는 갈 것자가 아니라 제거할 것자예요. 그 다음에 이사고사는 뭐겠어요? 사로서 살을 제거한다. 이사고사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사라는 것은 사악하다는 뜻도 있지만 허구를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픽션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사고사라는 것은 허구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허구와 관련되는 것이고, 이제 천지 사이에는 227쪽에 천지 사이에는 하나의 기가 풀무질한다. 이게 천이고 이게 지가 되는 거죠. 이 사이에 이제 뭔가가 풀무질하는 거죠. 하늘과 땅의 움직임. 자, 227쪽에 인용문에 나왔죠. 하늘과 땅 사이에 다만 하나의 기가 풀무질하고 있다. 그래서 이 이체는 굽히고 펴고 차고 비는 것이 있으니 굽히고 펴는 것은 묘고 차고 비는 것은 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7쪽에 만복사 접보기가 나오죠. 227쪽을 보시면 그 인용문의 두 번째 단락 내려가면 만복사에서 접포놀이를 했다는 거죠. 접포라는 것은 윷놀이를 가리켜요. 윷놀이. 그래서 그 양생과 죽은 처녀의 관계를 보면 이별 용납하려는 완강한 자세, 그러면서도 이별하지 않을 수 없자 생겨나는 충격의 실상, 이런 걸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만복사 접보기는 생육 시인인 김시습이
생육신인 김시습이 사육신의 영혼이죠. 영혼을 위로하는 어떤 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28쪽에 이제 보면 228쪽입니다. 교재 228쪽을 보시면 제 금옷이나 후라고 이제 나와요. 그래서 금옷이나를 쓰고 나서란 뜻이죠. 자, 거기에서 이제 유명한 이제 시가 있는데, 자, 밑에 보세요. 작은 집에 푸른 방석을 깔고 있노라니 따스한데, 그 다음에 밑줄 치세요. 창 가득 매화 그림자, 그 다음 뭐예요? 밝은 달이 막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밝은 달이 막 떠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그 한자를 보면 만창, 매영, 월명초죠. 만창은 창에 가득해 있다는 거죠. 가득 차 있다. 매영은 매와 그림자죠. 월명, 달인데 밝은 달이죠. 밝은 달. 초는 처음 초자인데 여기서는 떠오르다라고 이제 번역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종의 매화라고 하는 것은 실제가 아닌 허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상은 결국 달이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은 이 매화나무가 우뚝 서 있어요. 우뚝 서 있기 때문에 달이 밝은 거죠. 어찌 보면 플라톤의 이데아하고도 상당히 비슷한 어떤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죠. 이데아라는 것이 있죠.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문제를 잘 다룬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이 달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매화나무 그림자를 비치고, 이 매화나무 그림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매화가 실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김시습이 이제 어느 그 시골에 갔는데 이제 날이 어두워지니까 이제 하룻밤 이제 그 숙소를 좀 얻었겠죠. 거기에서 이제 창을 통해서 이 바라보는 매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결국은 이걸 통해서 이제 픽션의 문제를 다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28쪽에 나오죠. 이 시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만창매형 월명초다. 매화의 그림자와 월명, 밝은 달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것이 세상의 진실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월명이 실체고 매형은 허상인데 사람들은 매화의 그림자를 실체로 인식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으니 이를 시정하겠다는 취지로 이 시의 의미를 읽어낼 수 있다. 그러나 한 걸음 나아가서 매형을 통해 월명의 존재를 인식하고 월명의 존재를 통해 매화의 실체를 인식하는 논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면서 이제 허구와 현실의 문제를 쭉 이야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29쪽을 보십시오. 229쪽을 보시면 거기도 이제 시가 하나 나오죠. 시가 229쪽입니다. 김시습의 소설관이죠, 여기서는. 그래서 처음엔 거짓인 듯 하나 뒤에 맛이 있어. 아름다운 경치가 흡사 사탕수수 맛이네. 용이 싸우고 귀신이 술에 몰고 장기 우는 것들을 공부자께서, 공부자는 공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니 깎은 건 진실로 까닭이 있네. 말이 세상 교화에 관계된다면 괴이에도 무방하고 사건이 사람을 감동시키면 허탄해도 기쁜 것을.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써놓으세요. 개연성 있는 허구죠. 허구의 세교론. 이걸 통해서 이제 가르친다는 거죠. 과 감동의 문학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밑에 또 시가 하나 나오죠. 공과 색을 보면 바로 색이 공이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색과 공이라고 할 때 색이라는 것은 유의 세계고 공이라는 것은 무의 세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과 색을 보면 색이 바로 공이어서 둘을 아우를 수 있는 인물은 없다네. 소나무가 뜻이 있어 추녀 끝에 푸른 것 아니고 꽃은 무심히 해를 향해 붉었네. 같고 다르고 다르고 같고 같으면서 다르니 다르고 다르고 같고 같고 다르고 다르면서 같으니 같네. 같음과 다름의 참된 소식을 찾으려 한다면 높디 높은 최상봉에서 보아야 하리.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김시습 이야기하는 것은 정의와 편의가 있다는 거죠. 정의라는 것은 이제 중심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편이라고 하는 것은 변두리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 볼 때는 그 뭡니까? 중심이지만 어떤 것으로 볼 때는 중심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동과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A라는 사람이 뭐 선생님이에요, 직업이. 근데 선생님이고 이제 가르치는 이제 제자가 있어요. 자, 그런 입장에서는 또 선생님이 되지만 또 이분이 이제 뭐 방송대에서 공부를 해. 그러면 또 학생의 입장이 돼버린다는 거죠. 선생님이 어떨 땐 선생님이었다가 어떨 땐 또 학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어떤 게 정이고 어떤 게 위냐, 어떤 게 정이고 어떤 게 편이냐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는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수기라는 게 밑에 나오는데 230페이지 아랫부분에 산수기는 이제 산과 자연을 토대로 해서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치유 부벽정기라든가 용궁 부연록이 그런 이제 산수기의 형태를 취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231쪽을 보시면 231쪽을 펴보세요. 거기에 이제 보면 문대 형식이라고 나오죠. 문대. 묻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문대 형식이라는 것은 인용문 발음 밑에 묻고 대답. 자,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문대라고 하는 거죠. 뭔가를 물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맞는지를 대답하고 이런 것을 이제 문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이제 문대라고 정리를 좀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보면 문조물, 이규보의 문조물 같은 경우가 문대죠. 조물주에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문대라는 것은. 문조물이라는 것은 조물주에게 물어본다. 그게 이제 문조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그 묻고 대답하는 형식의 어떤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연부주지라는 작품도 일종의 뭡니까? 박생과 여망의 그 뭐죠? 문대죠. 묻고 대답하는 거. 이런 걸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형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전의 양식은 마지막 단락 있죠. 희문적인 성격이다. 그러니까 문장을 통해서 약간 희롱을 하는 거죠. 용궁부연록, 가전, 전통, 정기소설. 그래서 이제 가전이라는 것의 특징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의인화와 생애를 이야기한다. 자, 그것을 이제 가전의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오신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그 요소들을 가지고 이제 만들었고요. 232쪽의 마지막 단락이 보면 금오신화는 전대에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이야기. 그러니까 금오신화라고 할 때 신화는 귀신 신자가 아니에요. 새로운 이야기란 뜻이죠. 등장했고 전대의 양식들을 포괄함으로써 전통 기반에서 새롭게 형성된 그 문학 갈래를 구체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소설 4인방의 첫 번째 작가인 김시습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